한민족 역사의 첫 장을 연 고조선, 이 거대한 고대 국가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단군 신화로만 알고 있던 이 나라가 실제로는 중국과 맞서 싸울 정도의 강력한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철기 문명을 받아들이며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두고 경쟁했던 고조선의 진짜 이야기, 그 흥미진진한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된 우리 역사의 출발점, 고조선이 어떻게 탄생하고 성장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기원전 2333년 건국설은 과연 사실일까요? 이 의문부터 시작해서 고조선의 실제 모습을 하나씩 밝혀나가겠습니다. 학창시절 역사책에서 고조선 건국 연도를 기원전 2333년이라고 배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조선시대나 근현대사 사건들도 정확한 연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수천 년 전 고대 국가의 건국일을 연월일까지 정확히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 날짜는 후대에 만들어진 상징적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북한에서는 고조선의 역사를 더욱 오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 발굴되는 청동기 유물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가 기원전 2333년보다 수백 년 늦은 시기에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보다 앞선 시대로 추정되는 유물들도 조금씩 발견되어 청동기 시대의 정확한 시작점은 여전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단군 신화에 따르면 하늘의 아들 환웅이 인간으로 변신한 곰, 즉 웅녀와 결혼해서 단군을 낳고 그 단군이 고조선을 세웠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건국 이야기이지만 이 신화를 역사적으로 해석하려면 고대사에서 국가나 정치 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인류가 처음 만든 정치 공동체는 부족입니다. 부족의 규모는 지역마다 달랐을 것이고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큰 부족이, 인구가 적은 곳에는 작은 부족이 있었겠죠. 그런데 인간이 만든 정치 공동체는 절대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주변 부족과 싸우거나 교류하는 등 어떤 식으로든 상호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자기 보존 욕구와 함께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더 커지기를 바라는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 부족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상 부족 간 상호작용은 피할 수 없는 일이죠. 설령 우리 부족은 성장할 욕심이 없다고 해도 옆 부족이 그런 생각을 품는 순간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부족의 안전과 보존을 위해서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부족들이 합쳐지면서 규모가 점점 커지고 결국 부족연합 국가가 만들어집니다. 연합에 참여하는 부족 수가 많을수록 국가는 더 커지고 그 국가를 대표하는 우두머리의 권력도 강해지겠죠. 부족연합 국가를 성장시키려면 나보다 작은 여러 부족을 합치는 것보다 비슷한 규모나 더 큰 부족과 합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의 부족연합들은 외부 세력, 특히 선진 문물을 가진 외부 세력에게 매우 개방적이었습니다. 선진 문물을 보유한 외부 세력이 들어와야 우리 부족이 더 커지고 다른 부족을 병합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환웅이 이끌고 온 부족이 바로 선진 문물을 보유한 외부 세력이었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과 곰을 숭배하는 부족이 있었고 이 경쟁에서 곰 부족이 승리했습니다. 곰 부족이 환웅의 외부 세력과 결합해서 만든 것이 고조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조선뿐만 아니라 나중에 고구려나 다른 고대 국가들도 모두 특정 지역의 토착 세력과 외부 부족이 연합해서 거대한 국가를 만드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 연합했을 때는 작은 부족연합 국가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규모를 키워나갔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조선의 정확한 건국 연도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고조선 건국이 아니라 작은 부족이 점점 연합의 규모를 키워가면서 고조선이라는 형태가 만들어진 것이니까요. 고조선이 부족연합의 규모를 키워나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 무력으로 굴복시키는 방법도 있고 적당한 위협으로 병합시키는 방법도 있었겠죠. 반대로 다른 부족에서 먼저 고조선 연합에 합류하고 싶다고 제안하는 경우도 많았을 것이고 이렇게 규모가 커져 나가면서 원래 조선이라는 한 부족의 건국 신화였던 단군 신화가 고조선 전체의 건국 신화로 확장되었습니다. 신화 속에서 환웅이 호랑이와 곰에게 쑥과 마늘을 주면서 100일 동안 먹으면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곰만 참아내서 인간이 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기서 쑥과 마늘은 선진 농업 기술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고 환웅이 알려준 선진 농업 기술을 호랑이 부족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곰 부족은 성공적으로 습득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단군에서 단은 종교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고조선의 시작을 토템을 숭배하던 원시 부족 공동체가 하늘을 숭배하는 샤머니즘 기반 국가로 발전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환웅은 선진 농업 기술과 함께 샤머니즘을 보유한 집단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궁금한 점들이 생깁니다. 고조선의 조선은 무슨 뜻일까요? 중국 삼국시대 위나라의 역사서에는 고조선 땅에 산수라는 강이 있었고 조선의 선이 이 산수의 안에서 따온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에 대한 해석은 없고 산수가 어느 강인지도 알 수 없죠. 조선 중종 때 편찬된 지리서 신증동국 여지승남에는 동쪽 끝 해가 뜨는 땅의 위치에서 조선이라고 불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안정복은 동사 강목에서 선비족이 동쪽에 있어서 조선이라고 불렀다고 했지만 당시 고조선 시대에는 선비족이라는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민족주의 사학자 신채호는 만주어 주신에서 유래했을 것이라고 봤고 양주동 학자는 조선이라는 명칭 자체가 정확한 발음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은 한자, 즉 중국 글자인데 청동기 시대에는 우리나라에서 한자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순우리말, 북방어를 사용했을 텐데 고대 순우리말로 국가명을 정했고 그것을 중국 글자인 한자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음을 빌려 쓴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발음은 고대 순우리말이었을 것이고 조선이라는 명칭은 글자로 표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 글자를 빌려온 것일 뿐이라는 흥미로운 학설입니다. 실증주의 역사학자 이병도는 양주동 선생과 비슷한 주장을 하면서 조선은 표기 방식일 뿐이고 실제 발음은 아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조선의 전설을 기록한 삼국유사에서 고조선의 첫 수도가 아사달이었다고 하는데 조선의 정확한 뜻이나 발음은 알 수 없지만 고대사에서 국가명을 짓는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 국가명이라기보다는 부족명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데 부족명이나 나중에 국가명으로 확장되는 부족명은 보통 그들이 처음 터전을 잡은 지역의 지명에서 비롯됩니다. 국가명, 부족명, 지명이 민족명까지 일치되어 있는 공식이 있는데 어쩌면 조선이라는 국가명은 단군왕검이 우두머리인 부족이 처음 터전을 잡았던 첫 수도 아사달의 아사와 같은 말일 것입니다. 아사달의 달은 지형에 따라 붙이는 명칭이고 아사달의 아사와 조선이 사실 같은 말일 것이며 아사가 어떻게 조선이 되었는지는 고대 순우리말을 알 수 없으니 정확히 파악할 수 없겠죠. 고대사에서 국가명, 부족명, 민족명은 보통 지명과 일치하기 때문에 아사와 조선은 같은 말이었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조선의 첫 출발지 아사달은 어디였을까요? 단군왕검이 처음 부족연합을 만들었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그 위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크게 두 가지 설로 나뉩니다. 하나는 지금의 북한 평양이라는 설이고 다른 하나는 요동 부근설입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정립한 이기백 역사학자는 성읍 국가로서 고조선이 원래 대동강 유역의 평양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이 성읍 국가는 평양 부근의 평야를 지배하는 작은 정치사회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조선의 첫 수도 아사달의 위치가 평양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나중에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관심을 갖고 장수왕이 수도로 옮긴 평양에 어떤 상징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요동 부근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신석기 시대 요동 지역에 홍산 문화가 있었는데 이 홍산 문화가 발전해서 청동기 시대에 고조선이라는 부족 국가로 거듭났다는 해석을 합니다. 홍산 문화의 많은 문화적 특징들이 고조선에서 보이거든요. 또한 고대 시대에서 선진 문물의 이동 방향은 항상 북쪽에서 남쪽이라는 점도 요동설을 뒷받침합니다. 단군왕검의 단이 박달나무 단자인데 박달나무는 고대 시베리아나 몽골 초원에 있던 부족들이 매우 신성시하는 나무였다고 합니다. 단군 신화에 곰과 호랑이가 나오는 것은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이 있었다는 뜻이고 곰과 호랑이 같은 맹수들이 공존하는 지역이었다는 의미로 이런 맹수들은 보통 삼림지대에 살고 있으니까 분명히 삼림지대였을 것입니다. 고조선의 출발지가 평양이냐 요동이냐로 나뉘는 이유는 나중에 고조선이 거대해졌을 때 두 지역이
지역을 모두 아우를 정도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중국 측 기록을 보면 기원전 7세기경에는 고조선이 중국 춘추 전국시대 당시 동북쪽 가장 끝에 있었던 국가 중 하나인 연나라와 국경을 접했다는 기록이 있어 요하강부터 평양까지 정말 넓은 영토를 차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조선은 연나라와 대등하게 대립할 정도로 국력이 커지는데 고조선 역사에서 그 정점을 찍은 국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가 기원전 3세기경의 준왕 때였습니다. 준왕 때부터 처음으로 고조선이라는 부족nhập 국가의 대표를 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의 왕권을 행사하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저쪽 우리와는 다른 문화권의 국가에서 왕이라고 칭하는 존재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고구려, 백제, 신라나 고려, 조선처럼 중앙 집권된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중국 기록에 의하면 고조선도 상, 대부, 장군 등의 원시적인 관료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중국으로부터 관료 제도의 영향을 받았겠죠. 국력이 점점 커져갔을 때 고조선은 수도를 아사달에서 장단경으로 천도했다고 하는데 장단경도 여전히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지금의 중국 선양시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예민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기자조선이라고 들어보셨죠? 중국 측 기록에 의하면 주나라의 천자가 기자를 고조선의 제후로 임명했다, 영지를 분봉해 주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려나 조선은 이것을 조금 믿었던 것 같고 중국은 주나라 막바지의 춘추전국 시대로 넘어가는데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가 딱 고조선의 세력 확장 시점이었으니까 시점적으로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준왕의 본명이 기준인데 기씨성이잖아요. 이것을 두고 오늘날의 중국 학자들은 기준준왕이 기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는 허점이 많은 학설입니다. 일단 고조선 지역, 그러니까 요하강 너머 지역은 당시 주나라 관할권이 아니었고 주나라 메인 세력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누구를 분봉하고 말고 할 지역이 아니었던 것이죠. 중국 역사학자 중 고일강이라는 역사학자는 준왕의 본명이 기준이라고 해서 기씨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씨가 우연의 일치로 같을 수도 있는 건데 이것 하나만을 두고 기자의 후손이라고 보기에는 설득력이나 근거가 부족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성씨 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기자를 언급하는 역사서가 있는가 하면 고조선에 대해 기자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 역사서도 많습니다. 하지만 위만은 실존 인물이 맞습니다. 위만조선은 실제죠. 고조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준왕 때의 중국 상황이 진시황이 막 폭정을 일으키고 진승, 오광의 농민 반란이 일어나고 항우와 유방이 막 싸우는 진한 교책이었는데 중국 대륙 자체가 너무 어지러우니까 대거 중국인들이 고조선으로 망명해 옵니다. 준왕은 이것을 전부 받아주고 중국 측 역사서인 위략에서는 옛 연나라, 제나라, 조나라 지역의 백성들이 괴로움을 겪고 서서히 준왕에게 망명하니 준왕은 이에 이들을 서방에 거처하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망명해온 망명 집단들 중에서는 연나라에서 온 위만이 이끌고 있던 부족도 있었습니다. 준왕은 위만에게 서쪽 지역을 분봉해 주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아마 제가 추정하기로는 준왕도 아무 생각 없이 망명 집단들을 받아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민족 개념과 오늘날의 민족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의 민족 개념으로 절대 바라봐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추정하기로는 준왕이 중국에서 온 망명 집단들을 받아주면서 아마 부족에 기반한 주나라처럼 봉건제를 시도해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만의 생각은 달랐죠. 이 당시 고조선은 청동기 시대였거든요. 하지만 중국은 이미 철기 시대로 넘어간 시점이었고 즉 위만이 데리고 온 집단들은 철기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위만이 그 어떤 그룹, 그 커뮤니티를 합쳐서 본인이 철기를 가지고 있으면 본인이 충분히 반란을 일으켜서 본인이 조선의 왕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기원전 94년에 반란을 일으켜서 준왕을 내쫓고 위만이 스스로 왕에 오릅니다. 이때부터를 위만조선이라고 하죠. 위만이 준왕을 내쫓고 반란에 성공하면서 장악했다, 점령했다는 고조선의 수도가 왕검성이라고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왕검성의 위치는 평양으로 비정되고 있습니다. 위만조선이 성립되고 본격적으로 조선에도 철기가 퍼지면서 철
철기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한반도 남부까지 내려오고 우리 한국사는 본격적으로 철기 시대로 돌입하게 됩니다. 위만조선이 성립되면서 고조선의 국력이나 영토는 더더욱 넓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두고 위만이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조선은 중국의 지방정권이었다고 중국 역사학자들이 말하곤 하지만 위만은 중국 황제가 임명해서 제후로 온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도망쳐온 망명 집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명 집단이 왕이 된 경우를 두고 이것을 지방정권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위만이 조선의 왕이 되었을 때 고조선의 풍습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합니다. 고조선 입장에서는 왕이란 지배층만 좀 바뀌었을 뿐 지배받는 피지배층의 민족적인 개념은 그대로 있는 것이죠. 위만 조선으로 고조선의 국력과 영토는 확실히 엄청 커지면서 거대한 부족 연합 조직으로서 거듭났고 고조선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는 지역도 있었고 고조선의 간접 지배를 받는 옥저나 부여 같은 부족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고조선의 관할을 받는 속국가들, 속한 부족들로는 삐진 2개 정도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위만이 내쫓은 준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조선에서 쫓겨난 준왕은 한반도 남부로 내려가서 한반도 남부에 선진 문물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승정원 일기라는 역사서에는 준왕은 그의 신하와 궁인을 거느리고 바다로 달아나 한지에 거처하며 스스로 한왕이라 칭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익산에 있는 토광묘는 당시로서는 절대 출토될 수 없는 그 당시로서는 한반도 남부에서 절대 출토될 수 없는 유물들이 출토되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철기가 있었는데 당시 아직 한반도 남부는 청동기 시대였거든요. 아직 청동기 시대였던 곳에 철기가 나온다는 것은 철기를 보유하고 있던 선진 문물 집단이 내려왔던 곳으로 보이고 아마 준왕도 철기를 가지고 한반도 남부에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조선은 결국 중국 한나라의 대표적인 정복군주인 한무제에게 멸망당하죠. 한무제는 고조선도 매우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한나라, 중국 한나라 입장에서 동쪽의 부족들 혹은 동쪽의 국가들과 무역하는 데 있어서 그 가운데 떡하니 놓여있는 게 고조선이거든요. 고조선이 그 위치를 이용해서 중개무역을 하고 있어서 한나라가 고조선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고조선의 그 당시 왕이 위만의 손자인 우거왕이었는데 동쪽의 어떤 부족들 혹은 동쪽의 국가들이 한나라에 조공하러 가는 신하들을 납치할 정도로 중간에서 우거왕의 자신감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는 당연히 고조선을 처리해야 되는 존재로 인식했고 때마침 흉노 원정과 베트남 원정을 마무리한 한무제는 고조선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처음에 한무제는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서 서파라는 사신을 보냈다고 하는데 제대로 잘 이야기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조선과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서파는 돌아가는 길에 이대로 너무 소득 없이 돌아가면 한무제한테 제대로 깨지겠다 싶어서 돌아가는 길에 병사들을 동원해서 기록에 의하면 비왕이었던 장을 죽였다고 합니다. 고조선에서 살해 사건을 일으키니까 화가 난 우거왕이 한나라를 선제 공격해요. 한무제가 먼저 고조선을 공격했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고조선의 우거왕이 선제 공격을 하죠. 이러니 당연히 한무제가 화가 나서 다시 병력을 동원해서 고조선 쪽으로 병력을 보내는데 육로로 수로로 동시에 보내게 되는데 이때도 고조선은 연전연승을 합니다. 계속 이겨서 한나라 한무제 입장에서는 화친을 다시 한 번 더 제안했지만 우거왕이 거절하죠. 전세가 지금 고조선이 이기고 있는 마당인데 굳이 우리가 왜 화친을 받아들여? 이러면서 화친을 거절하는데 그 우거왕의 끝이 좋지 못했죠. 고조선 내부에도 계속 전쟁을 원하는 주전파와 전쟁을 원치 않는 주화파가 있었는데 그 주전파를 강하게 이끌고 있었던 게 우거왕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쟁을 원치 않았던 주화파가 우거왕을 살해해버리거든요. 이렇게 고조선 내에서 내분이 일어나니까 이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던 한무제는 다시 한번 병력을 보냈고 내분으로 이미 국력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던 고조선은 기원전 108년에 왕검성이 함락됩니다.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성기라는 장군이 고조선 부흥운동을 펼쳤는데 고조선을 멸망시킨 한나라 장수 순이 한복한 우거왕의 아들을 이용해서 성기를 암살해버리면서 고조선의 부흥운동도 종료되었습니다. 고조선을 멸망시킨 한나라는 고조선의 영토를 직접 지배하지 않고 한사군을 설치해서 간접 지배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사군이란 현도, 낙랑, 임둥, 진범군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현도군 같은
경우에는 압록강 이북과 두만강 근처, 임둔군은 동해안을 끼고 있는 함경도, 낙랑군은 서해안을 끼고 있는 평안도, 진번군은 낙랑군 바로 아래 황해도 부근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사군 중에서 낙랑군을 제외한 나머지 세 군은 고구려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라진 것으로 보이고 나중에 한나라가 멸망하면서 낙랑군은 어떤 독립적인 성격이 되었고 나중에 또 낙랑군의 인구수가 많아지면서 낙랑군이 낙랑군과 대방군으로 또 분리되거든요. 낙랑군이 어쨌든 중국이 설치한 행정구역이었고 당시에는 어쨌든 선진 문물을 중국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낙랑군을 통해서 한반도 중남부 지역의 철기 같은 문물들 그리고 국가를 경영하는 각종 제도 같은 것들이 유입되었던 것으로 봅니다. 낙랑군의 문화적인 수준도 상당했다고 하는데 미술사학자 유홍준 교수는 낙랑의 고급 문화는 한반도의 여러 부족에게 큰 자극을 주어 문자가 도입되고 질그릇 문화의 혁신이 일어나며 금속 공예에도 장족의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사군 중에서 낙랑군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군이 없어지면서 옛 고조선의 강력에는 무정부 상태가 찾아왔고 여러 부족들이 난립하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제패한 게 주몽의 고구려였던 것이죠.